금줄이 걸린 날, 조선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반드시 금줄을 걸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그 줄 하나가 집 안과 바깥을 가르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함부로 넘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집에는 이웃도 친척도 허락 없이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는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금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날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후기, 산세가 깊고 길이 험한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말을 타고 하루를 달려도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아예 길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그 고을의 끝자락, 산과 산 사이 움푹 들어간 골짜기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들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낮에는 달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해가 지면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이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성실하고 조용한 부부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그동안 말로 다 하지 못할 소문도 조용히 흘러다녔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남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저 제 삶을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은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며칠씩 그치지 않았고, 밤이 되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만큼 공기가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런 겨울의 한가운데 아내의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이미 진 뒤였고 마을에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헤치고 산파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산파는 이 고을에서 오래 아이를 받아온 사람이었고 부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군요. 산파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밤중에 태어났습니다. 눈발이 소리를 죽인 채 지붕 위에 내려앉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살았습니다. 산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잠깐 울다가 이내 조용해졌고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파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자 남편은 대문에 금줄을 걸었습니다. 마른 짚을 엮어 문 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줄을 매는 동안 남편의 손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줄을 당길 때마다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짚이 미세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금줄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표식이자 아이를 지키는 첫 약속이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 몇이 멀리서 대문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금줄이 걸린 집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이 고을의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산파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금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줄은 가운데서 끊어져 문짝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풀린 것도 아니었고 날카롭게 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다 힘이 한순간에 끊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산파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다녀갔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승의 흔적도 없었고 사람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눈 위에는 이상하게도 대문 앞만 깨끗했습니다. 산파는 끊어진 줄을 다시 묶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물러섰어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마을 어른이 불려왔고 해가 기울 무렵 무당도 불려왔습니다. 무당은 대문 앞에 서자마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듯 숨을 고르는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 안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뜬 채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끊어진 아침, 그날 밤 부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직후라 몸이 무거웠고 남편은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밝혀두자니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고 불을 끄자니 방 한가운데가 너무 깊게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만은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뜬 채로 어른들이 말없이 숨을 죽이는 방향을 따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산파가 돌아가기 전 아내에게 약을 다려 먹이며 작게 속삭인 말이 있었습니다. 아기 곁에 아무도 혼자 두지 마십시오. 그 말이 부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남편은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끊어진 금줄을 다시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줄을 새로 엮는 것보다 끊어진 이유를 모른 채
다시 걸어버리는 일이 더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열지 않은 채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눈은 밤새 더 내려 마당이 새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 문지방 가까이에 작은 자국이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다녀간 흔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자국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두어 걸음만 찍혀 있고 그 뒤로는 눈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대문 앞까지 왔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 발자국은 짐승의 것과도 다르고 사람의 것과도 달랐습니다. 사람 발자국이라면 발 뒤꿈치가 더 깊게 찍혀야 했고 짐승이라면 발톱 자국이 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국은 둥글고 얕았고 모서리가 흐릿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국을 지워버리고 싶었으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살짝 덮어 보이지 않게만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마을 어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 불려온 무당은 밤새 집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대문 앞에 서서 작은 방울 소리만 내며 뭔가를 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무당은 대답하지 않고 대문 위쪽 금줄이 걸렸던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끊어진 것은 줄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 말은 설명 같지도 않았고 경고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일어난 일을 그대로 옮겨 적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무당은 주머니에서 소금 한 줌을 꺼내 문지방 앞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소금이 눈 위에 닿자 하얀 바탕 위로 거칠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그 소금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길쭉한 띠처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 어른이 물었습니다. 어제도 금줄이 끊어졌으니 오늘은 다시 걸어야 하지 않겠소?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줄을 거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다만 줄을 걸기 전에 이 집이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부부의 집이 사람들의 집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무엇의 집이 되었는지 그 질문은 누구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산파가 다시 왔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를 보러 온 것이었으나 그녀 역시 대문 앞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 풍기는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집에서는 피 냄새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젖은 흙 냄새가 납니다. 산파의 말에 남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온기 대신 장마철 흙벽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은 것이 방 안에 10개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운이 없었고 땀을 흘리면서도 추워했습니다. 산파는 아내의 손목을 짚고 곧장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산후풍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혈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맑아 보였습니다. 마치 아기가 아니라 낯선 밤 자체가 하나의 형체로 눕혀져 있는 것처럼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산파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기의 이불 가장자리를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발을 보자 손이 멈췄습니다. 발가락이 남편이 급히 다가가 보았지만 산파는 이불을 바로 덮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보지 마십시오.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남편의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골짜기를 훑을 때쯤 대문 밖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는 어른의 것도 아니고 아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끊어지는 소리도 아니고 깔깔하고 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을 누른 채 웃음을 참으려다 새어나온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놀라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대문 쪽을 바라보더니 작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의 첫 말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내뱉는 소리는 보통 혀가 꼬이고 어미가 알아듣기 어렵기 마련인데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말을 할 줄 알았던 것처럼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밖에 있어요. 남편은 창호지 틈으로 바깥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하얗고 달은 아직 뜨지 않았고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런데 문지방 앞에 뿌려놓았던 소금띠가 한 곳만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밟고 간 흔적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건드린 듯 가늘게 긁힌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문 안쪽으로 아주 조금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남편이 목이 말라 겨우 물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무당은 대답 대신 방울을 3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도, 울음이 들려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까? 무당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아이보다 아이를 통해 들어오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톡 하고 한 번, 그리고 조금 더 세게 톡 하고 두 번.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떤 소리든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방 안의 아내는 분명히 남편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밖의 목소리는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춥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남편은 몸이 굳었습니다. 무당의 경고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문을 열면 사람의 흉내를 낸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언가가 기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 밖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 품속에 있는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는 분명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너무 애처로웠어서 사람의 심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품속의 아이가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열면 안 돼요. 아내는 그 말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아이의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금기까지 아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처럼 눈을 살짝 내리깔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2살도 3살도 아닌 아주 오래된 무엇의 태도 같았습니다. 문 밖 소리는 한참 더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아이의 울음, 낯선 웃음, 그 소리들은 서로 바뀌고 섞이면서 사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말로 바람 소리조차 멎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밖에서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줄이 없잖아요. 그 말은 부드럽지도 사납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사실 하나를 확인하듯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문 위에 남아있던 끊어진 금줄의 매듭이 스스로 풀려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당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금줄로 막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남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내는 아이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무당은 아내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
이 집에 자리를 잡으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약한 마음이 문을 열어줄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을 때 문지방 앞 소금띠는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지 않은 채로 선만 깔끔히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선을 그어버린 듯 했습니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막을 것인지 돌려보낼 것인지. 남편은 말없이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을 뜬 채 또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와요. 자라는 아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표현이 맞을지조차 마을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분명히 바뀌었고 눈은 녹아 물이 되었으며 산의 풀빛도 짙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성장은 사람들이 아는 시간의 속도와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아이는 걷기 시작했을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한두 걸음 떼고 바로 주저앉기 마련인데 아이는 처음 일어서자마자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이미 그 공간을 여러 번 걸어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른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말만 골라 정확한 때에 꺼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없습니다.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쓰는 말은 부모에게 배우기에는 너무 단정했고 너무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이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의 집에는 여전히 금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줄을 걸어도 더 이상 경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문지방에는 늘 소금이 놓여 있었고 밤이 되면 부부는 문을 닫고 등불을 낮추었습니다. 아이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끄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해 보였습니다. 마치 빛이 아니라 어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닭이 밤에 울기 시작했고 개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우물에서는 낮에도 물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두레박을 내린 것도 아닌데 물이 흔들리는 소리가 우물 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이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말이 먼저 움직이면 일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마을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이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혀가 굳은 것도 아니고 목이 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을 하려 하면 숨이 막히듯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당이 불려왔고 무당은 노인의 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해선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있군요. 노인은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 직전 노인은 아이의 집 쪽을 가리키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집 앞을 돌아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돌아가더라도 그 집 앞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이 마을의 중심이 아니라 경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는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아도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물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날 밤 우물가에서 사람이 미끄러져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람은 그날 이후 우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멀쩡했으나 우물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아이를 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면 자신의 심장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 뒤에 있는 무언가와 닿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자신의 몸 안으로 어둠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낸 적은 없었지만 아이에게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키운다기보다 아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집은 아이의 집과는 반대편 끝에 있었습니다. 출산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반가움보다 먼저 불안을 느꼈습니다. 금줄은 2 겹으로 걸렸고 문 앞에는 소금과 숯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그날 밤 아이의 집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은 아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 서서 혼자 바둑돌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줄이 또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끝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를 낳은 집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집 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이도 산모도 무사했습니다. 다만 대문에 걸린 금줄만 한쪽이 끊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 줄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계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곧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집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경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그날 밤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들과 나가야 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아이는 처음으로 부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이 특유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입니다. 그 말은 선언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아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나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 그 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면 사람들은 각자의 문을 더 단단히 닫았습니다. 아이의 집에서는 밤마다 아이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무당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경계가 말입니다. 돌려보내야 할 것.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부터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대문을 닫는 소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각에 울렸습니다. 밤이 되면 등불은 낮아졌고 말소리는 끊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집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지 않아도 집 뒤편 길을 돌아가도 마을 어디에 있든 그 집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당은 더 자주 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 땅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나 들어오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당의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더 설명할수록 상대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어릴 적 부모의 목소리,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숨소리까지. 그 소리들은 부부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부모를 지키는 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부모를 이 집에 붙잡아 두는 말처럼도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 아이에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결정적인 밤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한가운데 서서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아이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문은 안쪽으로 열려 있었고 금줄은 문지방 아래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잘린 것도 찢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벗겨진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기도 부모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다시 불려왔고 이번에는 마을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 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무당은 아이의 집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무당은 아이의 집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통해 이 땅에 자리를 잡은 것, 사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에 아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찌합니까? 무당은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무당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는 문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문 너머의 것이 계속 넘어올 것입니다. 아이는 그날 저녁 부모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고 싶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아이는 방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남기면 마을은 점점 문이 됩니다. 저를 보내면 여기는 다시 사람들의 곳이 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으로.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은 아이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자 경계가 처음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금줄이 스스로 끊어졌던 바로 그 아침, 무당은 마지막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금줄이 끊어진 그 자리에 아이를 다시 데려가야 했습니다. 밤이 오기 전 해와 그림자가 겹치는 시간에 아이와 함께 들어왔던 것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아이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써서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밤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말이었지만 아이의 나이를 훨씬 넘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금줄이 처음 끊어졌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무당은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미소는 분명히 사람의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부모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뺐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금줄이 있어야 했던 자리, 경계가 끊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주 세게. 그러나 소리 없이 아이의 뒤쪽에서 어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듯. 무당은 눈을 감고 낮게 말했습니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을 닫아 주십시오. 금줄 너머의 밤 완결. 아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줄이 있어야 했던 자리, 경계가 처음 끊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아이의 옷자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바람이 아이를 스쳐 지나가며 뒤쪽에만 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은 다시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뒤편에서 어둠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했고 그림자 같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당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문은 안에서 닫아야 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그림자가 아이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발이 아직 땅에 닿아 있는데도 그림자는 이미 경계 너머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둠은 아이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그 바람은 사람의 숨결처럼 부모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먼저 떠난 부모,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형제, 마을에서 말없이 사라진 이웃들, 그 얼굴들이 모두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의 눈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눈을 보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 닫아주십시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향해 한 발 내디뎠습니다. 무당이 뿌려 놓았던 마지막 소금이 이미 바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 땅 위에는 아주 희미한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줄이 있어야 했던 자리,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나누던 자리. 남편은 그 선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닫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에게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뒤편에 있던 어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그림자가 그 어둠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아이의 것이면서도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한 발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어둠과 그림자는 함께 경계 너머로 끌려가듯 사라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 공기가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 같은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별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고개를 숙여 그 자리에 절을 올렸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은 끝을 알리는 말이기도 했고, 비로소 경계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저 밤이었고, 어둠은 사람들의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흔적도 무너진 돌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면 그 풀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집을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도 사람이 아닌 것이 머무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금줄은 예전처럼 걸렸고 이번에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줄을 걸 때마다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줄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이 경계를 지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른 고을에서 조용히 살던 부부가 아이 없는 집에 매달 밥 한 그릇을 올린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 밥은 먹히지 않았으나 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옛 마을터를 지나가다 보면 대문이 없는데도 문 앞에 선 것처럼 걸음을 멈추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금줄이 끊어졌던 자리, 그리고 다시 닫힌 자리라고 합니다.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되신다면 괜히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문은 이미 닫혔고 그날 밤은 금줄 너머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금줄이 끊어진 날 태어난 아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